아빠, 지금 나 1등 했어요. 아빠가 좋아하던 피아노로요. 겨울 국립묘지. 눈발 속에서 8살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작은 손엔 금빛 트로피, 묘비에 눈을 닦던 아이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 멈춘 검은 고급 승용차. 내린 노부부는 아이를 보는 순간 발을 멈춥니다. 소년이 고개를 드는 찰나 여자가 주저앉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그 얼굴은 잊을 수 없는 누군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아이를 둘러싼 세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진실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 서울 변두리 유난의 책방. 35살 서유나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살 준호가 삐걱거리는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피아노였지만 선율은 아름다웠어요. 유나의 손에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15회 국제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안내. 참가비 50만 원. 그러나 이번 달 책방 수입은 80만 원. 월세 빼면 남는 게 없었죠. 엄마, 그게 뭐예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는 급히 편지를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봤어요. 국제대회. 나도 나갈 수 있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신청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다음 날 아침, 엄마, 괜찮아요. 준호가 학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국제대회 안 나가도 돼요. 다음에 나갈게요. 내가 더 잘 치게 되면요. 8살 아이가 웃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의 오빠 박철수였어요. 40살 헝클어진 머리에 술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 말 다 들었어. 철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참, 동생한테 얹혀 살면서. 철수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투도 있었어요. 동생은 착하고 조카는 재능 있고 자신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술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죠. 그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주셨어요. 유나가 봉투를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참가 신청서와 현금 50만 원. 그리고 쪽지 하나. 준호의 재능이 아깝습니다. 꼭 국제대회에 도전하세요. 마이너스 익명의 후원자. 누가 보낸 거지?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두려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원으로 배달 왔대요. 이름도 없었대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국립묘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강병욱 회장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방금 그 아이. 나도 봤소. 강병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랑 너무 닮았어. 강병욱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본 아이 바로 추적해. 하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틀 후 강성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서준호, 8살입니다. 어머니는 서유나, 35. 작은 책방을 운영 중입니다. 과거 음대생으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강병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아노. 그리고 9년 전
태준 도련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악기 매장 결제 기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접점은 분명했습니다. 서준호는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입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강민준이었습니다. 태준이 아들을 찾았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돈을 노리고 꾸민 겁니다. DNA 검사를 할 거다. 아버지,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민준은 사진을 내려다보다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그가 나가려는 순간 강병욱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민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빽빽한 학원 스케줄 속에서 피아노 연습을 거부했습니다. 난 싫어요. 싫어도 해야 해. 넌 최고여야 해. 민준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독학으로 우승한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절대 인정 못해. 그는 휴대폰을 들어 사설 탐정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윤아라는 여자, 전부 조사해 주세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준호가 국제 콩쿠르 예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본선 올라갔어요. 결과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는 준호를 윤아는 꼭 끌어안았습니다. 기뻤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본선 참가비가 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윤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새 피아노 교재와 고급 연습복,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선까지 응원합니다. 익명. 또 같은 사람이야. 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연습복을 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고 무대 서도 돼요? 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움보다 불안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강병욱 회장은 차 안에서 책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쌍안경 너머로 윤아의 모습, 그리고 잠시 후 학교로 나서는 준호가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태준과 너무도 닮은 얼굴과 몸짓이었습니다. 계속 지원해. 아이가 힘들게 사는 건 못 본다. 그러나 그 근처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책방과 윤아, 준호의 모습을 연달아 찍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강성그룹 회의실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사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는 빚이 있고 가족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돈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윤안의 책방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민준과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서준호 군의 친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안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를 본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준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차가 떠난 뒤 윤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윤아는 친자 확인 동의서를 펼쳐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빈 서명란이 눈에 박혔습니다. 누나. 술에 취한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이라며. 양육비라도 받아야지.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가난하게 버티는 게 자존심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준호 미래는 생각 안 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틀 뒤 인터넷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강성그룹 숨겨진 손자 논란. 유나는 댓글을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강태준 씨 맞습니까? 유나가 밀어내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준호가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본 적 있나요? 유나는 준호를 끌어안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병욱은 뉴스를 보며 민준을 불렀습니다. 내가 기자 불렀지.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8살 아이를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강병욱의 분노 앞에서도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만 하면 끝입니다. 같은 밤 술집에서 철수는 사채업자에게 준호의 학교 이름을 흘렸습니다. 사채업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결국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DNA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강병욱 회장의 명함을 쥔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유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최선일까?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오후 3시였습니다. 준호가 학교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는 뒤를 돌아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결국 준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승합차 문이 열리며 사채업자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저애다. 잡아. 준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순간 골목 모퉁이에서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낮술에 취해 있었지만 조카의 비명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몸으로 사채업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박철수. 내가 정보 준 거 잊었어? 비웃는 목소리에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술김에 흘린 말들이 머릿속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늦었어. 저애만 있으면 큰돈이야. 사채업자가 준호를 향해 손을 뻗자 철수가 몸을 던졌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철수는 쓰러지지 않고 준호를 뒤로 밀었습니다. 준호야, 뛰어. 책방으로. 울먹이며 준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 한 명이 쫓으려 하자 철수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쇠파이프가 그의 등을 내리쳤고 철수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다시 파이프가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굵은 목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멈춰. 검은 고급 승용차가 급정거했고 강병욱 회장과 김비서, 경호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강병욱은 피투성이가 된 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괜찮소? 다행이다. 철수는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유나는 복도를 뛰어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술실 불빛 앞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잠시 후 강병욱과 은혜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미안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철수는 살아났습니다. 유나는 회복실에서 오빠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강병욱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문제인가요? 강병욱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란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유나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예요. 은혜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요. 회복실 문이 열리고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준호는 형이 지켰어. 강병욱은 철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목숨으로 아이를 지켰소.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인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강병욱 회장과 은혜 여사, 유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유나 씨, 태준이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강병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제가 음대 3학년 때 악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태준 씨가 피아노 악보를 사러 오셨어요. 쇼팽 녹턴 20번. 은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곡을 정말 좋아했죠. 태준 씨는 제 꿈을 존중해 줬어요. 음악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고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신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태준 씨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 한 달 후요. 왜 연락하지 않았소? 무서웠어요. 돈 노린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리고 두 분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강병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미안하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감상에 빠지신 겁니까? 민준은 봉투를 집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손자 맞구나. 은혜는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민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회사와 재산 문제는요? 그게 내 본심이냐? 강병욱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해온 건 의무였고 이 여자는 9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 민준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전 평생 아버지 인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태준이입니까? 강병욱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도 태준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경쟁자가 아니다. 내 조카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강병욱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를 우리에게 맡길 생각은 없소? 안 됩니다. 유나는 단호했습니다. 가난해도 제가 키울 거예요. 전 엄마니까요. 강병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돕기만 해주시오. 그날 밤 병실 복도였습니다. 강병욱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들려줄까?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는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전 임원이 모인 긴급 이사회에서 강병욱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주는 맨 앞자리에 앉아 굳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강태준 음악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화면에 재단 로고가 떴습니다. 제4제 30%를 출연해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강병욱은 곧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후계 구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회장직은 혈연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민준에게는 공개적인 패배였습니다. 9년 동안 굳어졌던 후계자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는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과 너무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그날 저녁 강병욱은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개인 룸이었습니다. 유나와 준호, 은혜, 그리고 민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니? 네. 식사 후 강병욱은 모두를 레스토랑 지하의 작은 콘서트홀로 데려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피아노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 녹턴 20번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리자 은혜와 강병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역시 연주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태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민준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형이 이제 도와줄게. 그날 밤 민준은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경쟁자가 아니야. 그냥 아이야.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회장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이었다는 것을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늦었지만 옳다는 것을. 한 달 후 강태준 음악재단 설립 기념식이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언론과 음악계, 기업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강병욱 회장은 단상에 올라 죽은 아들 태준에 대한 후회와 손자를 통해 다시 깨달은 꿈의 의미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꿈은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라며 재단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좌절한 젊은 예술가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단 운영진이 소개됐습니다. 민주는 이사로 참여했고 박철수는 행정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철수는 손자를 지켜낸 용기를 인정받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았고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준 역시 철수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는 유나의 작은 책방에 모였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가족은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고 준호의 피아노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유나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건반을 누르며 태준과의 기억 그리고 아들 준호의 성장을 떠올렸습니다. 서툴지만 멈추지 않는 연주 속에서 유나는 자신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준호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엄마의 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병욱은 언젠가 모자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피아노 소리는 잔잔히 퍼졌고 흩어졌던 가족은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슬픔은 추억이 되었고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했던 꿈은 다시 움직였고 준호의 작은 손가락은 오늘도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